그동안 서방 진영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서 기고만장했던 러시아군이 미국의 군사 지원이 확정되자 곧바로 긴장 모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무기가 우크라이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선적으로 크림반도를 접수하려 할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적극 방어에도 들어갔습니다. 긴장 속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이 탈락을 앞둔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재개하기로 사실상 결정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서방 진영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인명과 영토를 잃었는데 이제 새로운 여름 공세를 준비할 여유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하원에서 608억 달러, 약 84조 원 규모의 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신속한 무기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영국과 EU도 미국의 지원 재개에 발맞춰서 신속한 군사 지원 재개를 약속했습니다. 영국은 우선적으로 5억 파운드, 그러니까 한 8,502억 원에 해당하는 대공 미사일 등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백 대의 장갑차와 무인 드론 보트, 또 탄약 400만 발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서방 세계의 지원이 결정되면서 러시아는 긴장 모드로 접어든 겁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직후에 타스 통신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더 망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키이우 정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을 들어놓은 겁니다. 이는 그만큼 이 러시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최우선적으로 크림반도에 대한 방어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보강되는 대로 크림반도 공격에 집중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으로 크림반도가 러시아에게 있어서 최대 취약 지역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대규모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행정조직인 크림자치공화국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표실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 흑해 연안의 요새 구조물 수를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2, 3월 새로 지어진 구조물 길이만 100km가 넘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이 크림반도 행정 중심지인 심페노폴의 미콜라이우카 마을에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접경지인 크라스노 페르코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방어선을 새로 구축하면서 자연보호구역이라든지 유적지 같은 이 관광지를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세베르네 마을에 남아있는 고대 정착지 위에 해안 방어 요새가 세워질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방어선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특수부대와 드론을 동원한 게릴라식 공격을 해올 것을 대비해서 크림반도 주변 수역에서 잠수함과 사보타주, 그러니까 파괴 공작 대응 훈련을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크림반도 방어에 적극적인 것은 이곳이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동안에 수차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오면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크림반도의 특수부대와 드론을 동원한 게릴라식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7일에도 크림반도 북부 장코이 비행장을 폭격해서 러시아군 S-400 대공 미사일 발사대 4개, 레이더 장비 3개 등을 파괴를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24일에는 러시아군 흑해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항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서 상륙함 2척을 파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폭발물을 탑재한 무인정으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를 타격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흑해함대의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동안에
흑해를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로까지도 막았던 러시아 해군은 이젠 흑해에 얼씬거리도 못할 정도로 패퇴했습니다. 심지어 현역 군함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러시아 군함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어서 더는 운항을 못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지 시간 21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정박해 있던 이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 구조함인 코미나함, 이 만재배 수량은 3,100톤인데 이 코미나함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격으로 코미나함은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어서 러시아 흑해함대의 또 다른 나쁜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코미나함의 가동 불능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함정이 러시아 제국 시절인 1913년에 진수해서 1915년 취역한 구조함인데 이 러시아 혁명 때부터 세계 1, 2차 대전, 냉전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격변의 현장에서 활약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던 상징적인 군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미나함은 최근까지도 군함 또는 잠수함의 침몰 시에 구조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해에서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침몰됐을 때도 바로 이 코미나함이 건져낸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림반도 방어선 구축과 함께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네츠크주에 대한 공격에도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 전승절에 자랑할 수 있는 상징적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 도네츠크주 차시우야르에 또 그 주변 마을에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군도 방어 인력을 증파시키면서 전선을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차시우야르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우크라이나 방어의 중추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군이 일부 점령하고 있지만 차시우야르는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9일 전승절까지 이 마을을 함락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이 차시우야르를 점령하면 우크라이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두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키와 또 슬라반스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의 군사 지원이 제기되면서 러시아군도 여름 대공세와 관련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입니다. 미국 띵크탱크인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군은 그동안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이 제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여름 대공세를 준비했지만 미국의 군사 지원 재개가 확정되면서 러시아군의 공격 계획도 상당 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러시아군은 그동안에 무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서 본격적인 진격 작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동부 도시였던 차시우야르에서마저도 진격이 더뎌지면서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과연 다른 지역을 추가로 진격할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러시아군을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무기가 부족한 틈을 타서 대대적인 진격 공세를 펼쳤음에도 무기 부족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그동안에 대공 방어망조차 변변찮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발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의 군사 지원이 제기되면 최우선적으로 대공 방어망부터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그동안에 방어에만 집중했던 차시우야르에서도 이제는 러시아군 격퇴를 목표로 전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이번 군사 지원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크림반도 공격에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의미여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양자 안보 협력 합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앞서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몇몇 북대서양 주요국,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하고도 10년간의 안보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FP는 지금까지 서명된 협정은 상호방위 협정은 아니고 향후 몇 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정치적, 재정 지원 약속을 보여주는 상징적 중요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군사 지원이 지금까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전투 역할이 아닌 군사 고문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팔티코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2년간의 분쟁에서 러시아가 모멘텀을 얻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약속을 보여주려고 키우 대사관에 군사 고문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추가로 파견되는 고문들은 전투와 관련된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을 상대로 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지원하는 등 그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현지 안보 여건에 따라서 자국 관계자 파견 관련 상황을 상시 점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이트 대변인은 작전상 보안 및 이 전력 보호 차원에서 추가 파견 가능한 고문의 수는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폴리티코는 미국 당국자 2명을 인용해서 최종적으로 파견되는 고문의 수가 최대 60명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록 비전투 인력이긴 하지만 이들 추가 파견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내부에 주둔하는 미국군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 우려를 키운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는다 하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미국도 사실상 이제는 참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 상황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